정신물론 긴가민가 판타지 영화 10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나 이거 굉장히 그 발음이 몽글몽글 재밌는데. 아 재밌어요. 정신물론 긴가민가 되게 귀엽게 들려요. 캐릭터 되게 많이 변했네요. 김 PD가 요즘 막 까불어. 마시멜로 김 PD네. 마시멜로 김. 어우 완전 마시마로야. 오늘 이후로 저 다운사이즈로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0위부터 7위까지의 영화를 알아봤죠? 아니. 8위까지 7, 8, 19, 8 맞네. 10위부터 8위까지의 영화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7위 영화를 알아봐야죠. 자, 헷갈려. 괜찮으세요? 빼기 1도 못. 헷갈려. 빼기 1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나보다 더 심해. 나 지금 요즘 거의 뭐 뇌세포가 많이 죽는 것 같아. 자, 그러면 7위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I want you. 7위 영화는요? 당신 몇 살이죠? 난 34살이야. 아닌 것 같은데. 이 신문 보세요. 어? 내가 118살이라고? 118! 118! 야야야. 어떤? 나 몰라. 당신의 이름은 Nobody but you. Nobody, Mr. Nobody. 7위는 Mr. Nobody. 그렇죠. 여기서 노바디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영화 소개가 계속 막 번잡스러워지고 있어. 재밌는데 왜 그래? 자, 미스터 노바디 2009년 영화고요. 네, 미스터 노바디. 23회 유럽 영화상을 받았네요. 관객 선정상 최우수 유럽 영화상을 받았고요. 네. 66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기술공헌상을 받았습니다. 네. 감독은 자코 반 도마엘 감독이고요. 자코 반 도마엘. 네. 왜? 맞잖아. 자코 반 도마엘. 도마요. 네. 네. 배우는 자레드 레토가 성인 노바디죠. 118살을 역할을 했네. 예, 자레드 레토 작년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맞아요. 그걸로 오스카에서 남모 조연상 받았죠. 네. 그 자레드 레토예요. 네. 다이앤 크루거가 애나 역을 했네요. 성인 애나 역. 다이앤 크루거는 우리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성악하던 그 그렇구나. 그리고 트로이에서 헬레나 공주. 왜 헬레나일까 막 그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사라 폴리가 앨리스 역이고요. 사라폴리. 우리 이제 무용보가 우리가 좀 이게 연조가 되니까 배우들이 이제 이게 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영화들이 나오네요. 사라폴리는 우리 달콤한 후세에서 자꾸 거론되죠. 예, 거기서 생존했던 그때 우리 힐링 영화 할 때. 근데 저 김 PD 형 죄송한데 이거 지난주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지난주 되게 귀엽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했나요? 막 자레드레토 니모 노바디 성인 역을 했고요. 다이앤 크루거 애나 성인 역을 했고요. 뭐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할 걸 바래요. 아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 사라 폴리 앨리스 역을 했네요. 리단팜 지인의 성인 역이군요. 나오네. 리즈 이판 니모 아버지 역이고요. 야, 리스 이판스는 노팅힐에서 스파이크. 그렇죠. 예, 천의 얼굴을 가진 또. 나타샤 리틀이 니모의 어머니 역을 했고요. 토비 레구고가 니모의 15살 역할, 준호 템플이 애나의 15살 역할을 했고, 이 배우가 난 여기 나오네. 파스칼 디켄 아세요? 네. 뭐? 파스칼 디켄. 파스칼 디켄 아세요? 나는 그 제8요일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기억이 나는 그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의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 배우가 그 배우군요. 그 문 열고 문 안에서 쳐다보고 있던 단역으로. 그렇죠? 아들 역할. 그렇죠. 네. 미스터 노바디는 2009년 우리가 판타지 영화 하는데 시공을 초월한 약간 그런 얘기들.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클라우드 아틀라스 했었죠. 그거는 윤회에 대한 얘기였잖아. 이거는 뭐냐면 과학의 그 시간에 관한 개념. 그래서 약간 타임머신 아이디어도 좀 있고요. 뭐 끈 이론, 뭐 우주 팽창해서 이게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얘가 다시 축소를 하면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영화가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 노바디 여기서 니모죠, 얘가 이름이. 네. 그 니모라는 이름이 그 라틴어로 nothing이란 뜻이래요, nothing. 니모가. 그래서 뭐 넘 이런 말도 거기서 나온 넘, 것 같아요. 널 이런 확실하진 않지만 누리나 뭐 넘 이런 것도 거기서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니모가 그래서 그 왜 해저 이말리
거기에서 그 선장 이름이 니모 선장이잖아. 저도 왜 니모일까를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니모를 찾아서에서도 니모가 나오고 그렇죠. 제로니모도 니모라고 부르고 제로니모.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어로 하면 니모가 노맨, 그렇죠. 노바디. 노바디라는 거고 그거는 사실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보다 완벽한 자연을 의미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자연. 왜 니모라고 했을까? 아 그러니까 자연 법칙 속에서 존재감 없는 인간에 대한 어떤 상징, 뭐 요단 그런 생각을 건가요? 해보다가 이제 골로 가기 시작한 게 니모를 거꾸로 했더니 오맨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네요. 오맨은 아, 불길한 징조, 그렇죠, 조짐이란 징조죠. 뜻이고 네. 아멘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O와 A는 또 알파와 오메가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네. 궁극적으로는 신과 인간을 상징화하는 이름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시작 아카데믹해. 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물려 있다라는 영화 전체적인 그게 끈이론이 아니라 촉끈이론이고 그렇죠. 아까 촉끈이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약간 메비우스 띠처럼 시작과 끝이 물려서 그렇죠. 무한 순환되는 뭐 이런 얘기를 이름 속에서도 조금은 그렇죠. 예. 하지 이게 않았을까. 제목이 이제 미스터 노바디니까 이 노바디가 노바디 그러면은 아무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뭐 존도 같은 개념으로 뭐 이렇게 한 거라서 뭐 이름이 없는 뭐 그런 건데 또 그렇게 김 실장님의 의미가 아카데믹한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아무튼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슬라이딩 도어스 같은 그런 영화 생각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 지하철을 안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저번에 벤자민 버튼 할 때 그 사고 나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그렇죠. 뒤로 돌아가면서 얘가 만약에 뭘 안 했으면 누가 뭘 안 했으면은 다른 또 길이 열잖아.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뭐 타임머신 영화들 보면 운명이 바뀌잖아. 뭔가를 했고 안 했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미스터 노바디에서는 이 니모가 자레드 레터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생을 막 사는데 나중에 그게 섞여가지고 어떤 게 현실인지 그렇죠. 어떻게 진짜 자기 인생인지. 그래서 뭐 또 장자의 호전목 뭐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게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이었는지 다 진짜인지 다 가짜인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또 뭐 철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영화긴 한데 이 영화가 왜 판타지냐면은 우리가 사실 뭐 꼭 하늘을 날고 무슨 짐승이나 뭐 괴물이 나오고 뭐 마술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판타지는 어떤 이 초현실 불가능한 일을 그렇죠. 하는 거. 우리가 현실 이거를 벗어나면 그게 판타지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노바디는 이 영화 나왔을 때 나 이 영화 보고서 우리 그런 상상 해보잖아. 특히 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간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들 꼭 후회하잖아. 응? 사고를 저지르거나 뭐 그렇죠. 이렇죠. 뭐 사고를 당하거나 저지르거나 뭐 또 아니면 불행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때 그 버스를 안 탔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한 생각이 이 영화 기저에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니모가 꼬마 여자애 3명 나오는데 걔네들이랑 다 결혼하는 인생이 나와요. 조금씩. 앨리스 진. 뭐 그치. 이렇게 뭐냐,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자기의 소울메이트는 안나. 안나죠. 안나가 제일 이뻐요. 안나가 제일 이뻤네. 어렸을 때도. 좀 묘한 매력이 좀 있어요. 안 묘한데 이쁜데. 나는 그 안나 그 10대 때 연기한 주노 템플. 네. 걔가 아주 예쁘잖아. 예쁘더라고. 걔가 또 이렇게 또 글래머고. 성인이 됐을 땐 잘못 큰 것 같고. 그 몇 년 전에 킬러 조라는 영화 있었어요. 매튜 맥커너이 같이 나오고 거기서 노출이 좀 심하게 나오는데 윌리엄 프리드킨 엑소시스트 감독이 감독한 그 영화 보면은 아주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촬영이 편집과 촬영이 너무 나는 이 영화 보고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와 이런 감독이 있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헐리우드 감독이 아니고 이 사람 벨기에 감독이죠. 옛날에 그 토토 더 히로라고 그 영화로 많이 주목받아가지고 근데 너무 영화를 뮤직비디오처럼 잘 찍은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정신이 없긴 해요. 어지럽고 그렇지만 되게 현란해. 2009년. 그렇죠. 내가 그때 이 영화 보고서 그래서 한 번 더 봤어요. 처음에 딱 보고서 멋진 씬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때 내가 뭐 뮤직비디오 뭐 이런 거 하려니까 그런 게 있어서 한 번 더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좀 어떻게 이 스토리를 좀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김 실장님, 최 과장이 항상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김 실장님 좀. 스토리는 뭐 영화를 보시면 알 것 같고. 그 얘기는 누가 못해? 이 스토리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인류가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러니까 목숨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죠? 어떤 할아버지가 네. 이제 유일하게 인류에서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존재가 부각이 된 거죠. 필멸의 존재. 그래서 순수한 인간인 거죠. 굉장히 이제 희소가치가 생겼죠. 근데 이 양반이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걸로 그러면서 계속 이게 플래시백 되면서 영화가 사실 편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씬에서 씬으로 넘어가는 디졸브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고전적인 형태로 넘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B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치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다리 타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쪽 그러니까 A라는 스토리 라인으로 가다가 B라는 스토리 라인으로 옮겨가는 그 시점에 옆으로 줄이 하나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락가락 하는데 결국은 마무리를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편집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편집이 잘 된 영화라고 보고 어찌됐건 얘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플래시백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계속 한 3가지 4가지 그거에다 곱하기 경우의 수를 더하면 거의 한 뭐 20몇 가지의 인생을 이제 스토리화 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판타지 영화에서 뭐 스토리 라인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좀 무의미해요, 이 영화는. 그렇죠. 예. 결국은 설정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자레드 레토가 뭐 워낙에 유명한 메소드 배우잖아요. 우리 요즘 진욱이가 우리 무용부의 메소드 배우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데 각각의 그 주인공을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레드 레토가 이렇게 굉장히 뭐 인상적인 배우라든가 마스크가 로렌스 올리비에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때 이 영화를 보고서 이 배우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 여자들 쭉 나오죠. 근데 뭐 어떤 게 진짜 같아요? 결국 저는 그 질문이 나올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무엇이 진짜일까를 묻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무엇이 진짜면 뭐 어때요? 당연하죠, 그런 질문.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이야기 변주를 통해서 결국 주장하고 있는 바는 2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부분이 이 2가지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뭐 간단한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항상 강의 학기가 끝날 때 에필로그 강의에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결과가 올고지 나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하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옳은 선택이라는 거는 사실 선택할 당시에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후에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자세와 노력이 사실은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계속 자기가 의도하진 여러 가지 결과들이 중첩되면서 자꾸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은 항상 그 당시에서는 최소의 선택을 해왔어요. 근데 결국은 선택했다 해도 결과는 내게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니모가 어린 나이 5살 6살 때 엄마랑 아빠가 헤어져. 그렇죠. 엄마는 기차를 타고 떠나고 그렇죠. 아빠는 기차역에 서 있는데 거기서 얘가 그 초이스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는 이제 엄마를 쫓아서 기차를 타는 거고 하나는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아빠가 니모 하고 부르니까 아빠랑 남는 거야. 그렇죠. 그 2가지 인생이 완벽하게 갈려서 그때부터 이렇게 갈라져. 아까 김 실장님이 얘기한 사다리처럼 마치 우리가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할 때 타는 것처럼 거기서 그게 갈려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야.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데 거기서 엄마를 따라갔을 때 엄마 남자친구의 딸이 안 나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희한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지죠. 자기 동거를 하는 거죠. 그쵸. 엄마의 남자친구의 딸이랑 얘도 같이 막 방을 오가고 막 이래요.
아니 그냥 부모님 하는 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이 그냥 같이 사니까 근데 우리도 같이 예를 살아. 들어 그 플랫폼에서 어쩌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사실 저는 판타지 영화 자체를 별로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촉군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차원을 구분할 때 공간 개념으로 구분을 하다가 4차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무한정 갈 수 있는 차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거기서 변환이 되는 건데 그렇죠. 어쩌면은 얘가 그 플랫폼의 그 끝자락에서 그 차원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결이 다른 여러 개의 인생을 동시에 살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부분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무언가라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사는 거에서 가장 큰 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 아까 선택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있어서 A를 선택했을 때 결과는 A-, B-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A를 선택하건 B를 선택하건 결론은 C에 가깝다. 그러니까 항상 정해진 C라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과거를 뒤집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보면 특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거를 할까? 했었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고 안 했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고 생각은 그런데 그걸 10년으로 더 길게 놓고 나면 비슷하다. 그 결과가 비슷해지는 거지. 단지 거기서 조금 편하거나 조금 더 행복하거나 좀 더 불행하거나 조금 더 안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맞닥뜨려질 것은 맞닥뜨려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할 수 있는 그 아주 직접적으로 훅 하고 던지는 영화가 데스티네이션 같은 영화겠죠. 죽을 놈은 그 영화 죽는다. 그 영화 얘기할 줄 알았다 지금. 내가 얘기할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다. 죽을 놈은 죽는다. 데스티네이션 몇 편이요? 다 그래 그냥 되는. 야 그거 뒤에 것도 다 보니? 나는 그 표만 보고 안 보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혼란스럽죠. 일단은 이 여기 나오는 이게 일종의 어떤 이론들, 가설들을 바탕으로 한 얘기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간에 관한 얘기, 시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중간에 뭐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뭐 맞아요. 아까 얘기한 갑자기 뭐 친절한 팽창, 신들이 뭐 막 이렇게 나오죠. 교수님 등장하셨네. 이거 헐리우드 영화 같아요. 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 거기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 만약에 정말 이 우주가 팽창을 멈춘다면 다시 쪼그라들기 시작한다면 근데 어떻게 되냐? 시간이 거꾸로 가냐? 그러면서 이제 영화 결말은 뭐 그런 거 또 나오죠. 또 코믹하게. 근데 글쎄요. 나는 이게 이제 한 5, 6년 된 영화인데 이거 처음 나와서 딱 보고 그런 것보다도 이 영화의 이 촬영과 조명 아 그럼요. 클로즈업 이런 것들을 이 10대 때 애들을 피부가 굉장히 좋은 애들 썼어. 근데 애들이 보통 유럽 애들 이렇게 미국 애들 이렇게 보면은 15살 되면 이렇게 막 주근깨 생기고 예, 털도 많고 막 그러거든. 근데 얘네들은 피부가 그 깨끗하죠. 주노 템플 이런 애들은 피부가 너무 좋잖아. 아, 그래서 클로즈업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제일 좋아하는 씬이 그 이불 속에서 이불 속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씬 있잖아. 마주 보는. 그렇죠. 그 씬, 그거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미소녀이기도 하고, 물론 얘네들이 이제 지금 커가지고 약간 징그러졌어 남자는 완전 징그러졌어. 주노 템플은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멜리피센트라고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도깨비 비슷한 거. 안젤리나 졸리가 그 잠자는 마녀. 수절의 공주 마녀로 나오는 그 멜리피센트 거기에 이 주노 템플이 그 조그만 요정으로 나오더라고 할머니들이랑. 오죽하면 기술공헌상을 탔겠어요. 이거. 그러겠죠. 기술공헌상이야. 베니스 영화제. 베니스 영화 기술상도 아니라 기술공헌상 그래서 되게 이상해요. 공헌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혹시 나중에 뮤직비디오를 뭔가 하면 이 감독을 초빙해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SF류의 그러니까 네.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게 뭐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꾸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CG. 그래서 도시의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쓰고 있는 어떤 메카닉한 것들 아니면 오브젝트들 이런 것들의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 이제 도시 배경이 잘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미래도시. 최소한 미래도시 그다음에 뭐 전자잉크 기반의 그렇죠? 신문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우주선 나오죠.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SF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평년작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CG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개념에 디자인 개념은. 디자인. 미래를 보여주는 부분들은 뭐 소재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이나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결국 디자이너의 상상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고 서로가 각자를 표절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이게. 같은 경우는 미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미래에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시점을 플러스 10년 정도로 보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마이너티 리포트 같은 경우도 MIT 그 교수들하고 미래학자들하고 모여서 스터디를 해서 10년 후엔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기술 구현이 가능한 일들. 아니 근데 그런 그런 부분이라면 SF적인 면 말고도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니모 뭐 뒤를 돌아봐 막 이런 걸 그리고 거리신 같은 거 이런 거 촬영 굉장히 잘. 이게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거든. 이게 지금 유럽에서 만든 영화인데. 촬영을 잘했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C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실사도 있고 CG도 있겠지만 막 그러니까 유럽 영화라는 얘기는 헐리우드처럼 몇 천억 들여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감독 뒤를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본 것들이 이런 건데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을 잡는 그 과정이 거의 무슨 합숙 수준이고요. 막 영화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 구조를 잡기 전부터도 아 이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뭐 한 1년 뭐 6개월까지도 이렇게 쭉 작업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오샤가 얘기한 것처럼 제작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 그대로 제작비가 없는 쪽에서는 이 상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든 거는 어떻게든 울거먹어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말하자면 메이킹 필름을 전반부에 보면 엄청난 작업을 해놓고 영화에 나오는 거 10초, 20초. 예, 버리는 작업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한 번 생각한 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야 이걸 어떻게든 잘 써먹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었던 게 아니었습니까? 그 프로덕션 디자이너들이 주로 하는 일들인데 네. 영화 이런 그러니까 뭐 상상의 힘이 필요한 영화들을 할 때 첫 번의 이미지를 누가 만드냐가 되게 중요해져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합성이 들어가고 실사 쪽이 들어가는데 그 첫 번에 첫 장 이미지 한 장을 그걸 이제 키 이미지라고 보통 키 이미지 키 비주얼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그럼 누가 뽑느냐는 거죠. 이게 감독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감독이 선임한 미술 감독 머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프로덕션 디자이너 아니면 CG 파트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독이 그 영화를 구상하거나 작가가 그 영화를 구상할 때 어떤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얘기하신 것처럼 무수히 많은 컷들을 그려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슈렉 같은 경우 슈렉 2의 아트 디렉터 얘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개미 있죠. 베르나르. 아 개미. 그거의 공동 집필자예요. 그 아트 디렉터가요? 네. 그 사람이 헐리우드로 넘어가서 네. PDI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트 디렉터를 맡아서 이제 간 거죠. 그 사람이 한번 이제 한국에 불러와 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려낸 스케치가 캐비넷 하나로 꽉 차 있대요. 그 중에서 사실 거의 다 안 쓰죠. 그걸 다 보관이라도 하면 다행일 텐데. 보관은 해요. 네. 보관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재산권은 네. 그 스튜디오에 있죠. 스튜디오에. 그 사람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업무상 결과 성과물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빼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데 대부분은 사실 재활용을 하기는 하나 그대로 쓰여지진 않아요. 어차피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고 그게 그냥 순수한 창작에서 나온다기보다 팩트와 목적에 기반하에서 뽑아내는 것들이다 보니까 다른 영화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그렇겠죠. 많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원더풀 데이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간적 배경이 있어요. 그 얘기 안 하나 했다. 저 회사에서 김 실장님이 있던 회사에서 제작한 재밌었어? 뭐 새콤한데 뭐 세 번 보면 괜찮아요. 근데 세 번씩은 봐야 돼. 네, 그 당시에 많이 김 실장님이 자랑도 하고 개봉한다면 이제 내가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근데 아니 우리 기술로 그 정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정표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더풀 데이즈 때문에 한국의 CG의 수준이 헐리우드에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고 그거 개봉한 해에 부산영화제 때 미팅이 많이 잡혔죠. 왜냐하면 그게 잘해서라기보다 지금 현재 한국의 CG 수준이
헐리우드의 뭐 80%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특정 업체가 80%고 전반적으로 봤을 땐 80%까지는 안 가지만 한국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나라였어. 그거지. 이런 것 때문에 놀랐던 거지. 이렇게 잘해가 아니라. 한국이 있었네 뭐 이거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미팅을 잡았던 이유는 한국에다가 CG 쪽의 물량을 외주로 뿌릴 수 있을까를 타진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좀 외주 좀 받았어요 그때? 아니요. 그때 단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중국에 뺏기고 그러죠. 그때 뭐 슈렉 이런 거 좀 뭐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 NDA라는 거를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 알겠고요. 네. 예, 비밀 유지 서약 Forever Cosmo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예 전 우주적으로 비밀 영원. 미스터 노바디랑 비슷하나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네, 여기 저기 또 니모가 한 명 있습니다. 저기. 아무튼 예, 좀 뭐 업계 이 CG계 일하다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재밌네요. 미스터 노바디는 뭐 그렇게 보시면 좀 혼란스럽지만 두세 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의 아주 인상적인 스토리들과 화면과 특히 또 음악을 굉장히 잘 썼어. 음악이 대부분 뭐 팝송들인데도 불구하고 귀에 익숙한. 굉장히 그렇죠. 경쾌하게.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팝송들이 많아. 뭐 미스터 샌맨 뭐 Bring me a dream. Make him the cutest that I've ever seen. 그리고 오티스 레딩의 그 노래 나오잖아. For Your Precious Love라는 그 발라드 있어. 느린 거. 띵띵띵띵띵. 그거가 이제 이 러브씬에 그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미래 그 화성에 이렇게 우주선 타고 갈 때는 또 폴의 파반느. 그 파반느가 나오는데 그 너무 잘 붙는 거야 화면에. 이게 왜 이 우주에는 클래식 음악이 잘 붙나 몰라. 쿠브릭 때문에 정적이라 그래. 그런가요? 뭐 같은 그 음악이 굉장히 잘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그로테스크하면서 맞아요. 그런 게 저희 있어요. 여기 이 영화에서 음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그쵸.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를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사실 말보다도 음악이 그 사람의 주장을 더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경쾌해요. 그렇죠? 내용이 시리어스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굉장히 경쾌한 음악들을 틀어서 심각하게 이 이야기에 심각하게 빠지고 무엇인가를 재단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시키고 싶다라는 감독의 의도가 사실 좀 익혀졌어요. 쿨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쿨하게 현재에 충실해라. 뭐 이런 류의 어떤 주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음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렇죠. 음악이 아주 잘. 근데 이거 음악 했던 사람도 성이 반 도멜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인 것 같아 감독이랑. 그래서 뭐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음악을 잘 썼던 것 같아. 하여튼 이 화면과 음악이 짝짝 붙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뮤직비디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중간에 그 버디 홀리의 Everyday, 맞아. Everyday 이런 거 나오죠. 아주 버디 홀리 이 노래는 영화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 옛날 CF에 요즘 나오고 있죠. CF도 있나요? 그리고 중간에 99 Love for Love 그 있죠. 독일 그 팝송. 그게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막 춤추다가 그게 헤비메탈로 바뀌면서 똑같은 노래가 얘가 침대에서 막 깨어나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테크닉적으로 이 영화가 물론 이제 2000년대 나온 영화지만 어떤 아주 세련된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한 5, 6년 지나고 나서 봐도 이게 아주 때깔이 저는 그 말씀에 조금 동조가 가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서 항상 느껴지는 거는 좀 더 심각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인생을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라. 네가 지금부터 뭘 할 건지를 무게감을 이렇게 확 다가가는 말씀 같은데 아무래도 유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해도 그 생각대로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고 그 받아주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말씀하신 어떤 우주의 법칙 혹은 기타 이론들을 다 열거하면서도 그 이론이 얼마나 심각해. 근데 이런 상황을 놓게 되면 뭐까짓 것 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을 쭉 그냥 고시아 얘기한 것처럼 눈 즐겁게 싹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무한하고 얼마나 넓은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시리어스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넓으면 뭔 상관이야 나랑. 나한테는 지금 내 아파트가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 내 아무 월세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거예요. 나는. 네.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그게 영화의 장점이죠. 이런 영화 한번 보고 나면 약간 갸우뚱 한 다음에 또 이게 또 괜찮아요. 또 현실에 적응되니까. 저는 이 영화가 아까는 뭐 어쩌면 다차원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거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의 기억의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기억의 조작이라는 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그거를 의심하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떤 기억이 맞는 거고 이 사람 막 최면 걸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재의식 속에 그 있는 뭐죠?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뭘 적었어요? 스테판 린드세이 기억 조작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2002년도에 한 20명을 앉혀놓고서 가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자기 기억화 시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가짜 거예요. 이야기를. 그렇죠. 너 그때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니네 엄마 잊어버려가지고 개고생했어. 이 얘기를 얘한테 한 거야. 근데 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팅을 하는데 얘가 그거를 완전하게 자기 기억에다 편입시킨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2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가 다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결국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의 조합을 통해서 가는데 이 조합이 그때 자기 믿을 수 원하는 없어요. 바에 의해서 어떻게 조합이 나올지 모른다는 굉장히 거예요. 믿을 수 없고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꿨던 꿈이랑 현실이랑 구별 못해요. 그때 어디 거기 그때 아빠랑 갔었는데 뭐 생각해 보면은 그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잘 긴가민가.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옆에 뭐 누구가 엄마나 형제들이 그때 너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그래서 이 불안전하다는 거. 주인공도 어쩌면은 그럴 수 엄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는데 못 갔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뇌리에 자리 잡고 있다가 자기가 자기 기억들을 진화시켜 가는 거죠. 자기 허상의 기억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이 미스터 그럴 수 로바디 있더라고요. 보면서 제일 마지막 씬은 이 할아버지가 어디 양로원 같은 데서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막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그런 게 좀 불안하더라고. 그런데 뭐 영화 뭐 이렇게 너무 슬프다. 나름 재밌게 끝났어요. 이 영화에서 전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네? 이게 파라다이스처럼 보이는 곳에 아이들과 함께 다 있는 씬에서 예. 천국.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죠. 얘한테 다 이렇게 기억을 지워줘야 되는데 얘만 안 해주는 바람에 얘가 그렇죠. 온갖 다차원의 기억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설정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인중이에요. 예, 인중. 왜 인중일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 그래서 이 인중이 무슨 의미이길래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천사가 애들이 있어요 천국에. 근데 얘를 이제 지구상으로 내려보내는데 손가락으로 코 밑에 인중을 문질러요. 그럼 인중이 생기면서 애는 기억을 다 잊고 거기로 태어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되게 판타지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거기. 근데 얘는 거기를 안 문질러서. 근데 제라레토는 인중이 있던데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그 설정을 했을까? 그게 그냥 나온 설정 같지.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치 누군가의 손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싹 그거 내린 듯한 느낌이 거기가 들기 때문에 거기만 그 이렇게 상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보고 그런 있으면 사인 웃겨요. 그 인중이라는 데를 누구나 있는데 저게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게 마치 나도 옛날에 차를 조소를 해봐서 아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딱 그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인중을 만들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해석하기를 인풋 아웃풋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의 통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날숨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서 기억을 내보내는. 안 그러면 계속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감독의 그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떤 씬 하나도 그냥 들어간 씬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자코 이 사람이 아주 비범한 감독 같아. 굉장히 열심히 만드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 스타일을 보면 딱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데 미셸 공드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공들여서 만든다. 미셸 공드리 풍의 그 경쾌함이 있어요. 그렇죠. 영화 자체가. 예, 유럽 스타일. 유럽 스타일. 예, 유럽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헐리우드 스타일로도 하는 것 같아. 프로덕션 같은 것도. 아무튼 우리가 지금 김 실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얘기들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어. 재밌어. 또 한 가지. 이거 오게티 있어요 이 영화. 오겠지? 그거 진욱이가 해야 되는데. 너
아니. 너 찾으셨어요? 아니야, 하세요. 저는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게 호접지몽이 나와요. 네. 그죠? 장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나비 배경이 일본이야. 그렇더라. 그 신의 배경은 일본이에요. 그게- 어쩌라는 걸까? 왜 그랬을까? 그 우리 저번 시간에도 뭐 하다 그랬죠. 클라우드 아틀라스 하다가 그 얘기 했는데 걔네들은 이 한중일을 잘 그러니까 구별을 그런 못한다는 것 같아요. 그냥 동양으로 보는. 아, 그냥 외국 영화도 보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영화에 일본이 투자를 했나? 그 정도야 뭐. 그래서 저는 뭐 존재하는 음모론을 다 믿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일본이 투자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냥 걔네들은 구별 못한다라는 거. 했을 수도 있지. 잘 그쵸. 구별 나는 못해. 이쪽에 한 편. 아 오늘 김 PD님 아주 좋아. 나 좋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잘 맞으세요. 네. 그치. 저하고 잘 맞으세요. 예, 아무튼 뭐 나비 이론서부터 촉근 이론까지 나오는 그런 영화이긴 하나. 그게 신경이 안 쓰이잖아. 뭐 그렇게 뭐 그거 몰라도 그게 돼요. 뭐 대단히 심각하지 않아. 몰라도 되고. 설명을 되게 잘했어요. 설명도 영화에서 강의 잘해주고. 장면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중간에 아예 되게 강의 장면을 친절한 넣었어. 영화였어요. 자일레토가 강의를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정신산란할 수 있는데 잘 이렇게 맨만져서 균형감. 영화를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용고에서 우리 판타지 영화의 7위로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안나가 청소년일 때 르네 제리거 닮지 않았어요? 약간 비슷하지.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르네 제리거인 줄 알았어. 예전이거랑 약간 얼굴이- 비슷하네. 근데 피부는 훨씬 좋죠. 좋아요. 그 침대 속에 있을 때는 아주 사람. 여기서 되게 재치 있는 씬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재밌는 씬이 전 2개가 있었는데 네? 그 어둠 속에서 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오는데 오토바이. 그거 너무 웃겼어요. 오토바이. 갈라지는데 이게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였고 그쵸. 또 한 가지 화성 갔을 때 그 듀티프리 나오는 거 면세점. 네, 그것도 되게 웃겼고 이제 기억에 남는 여러 장면들인데 그 중에 안타까웠던 장면. 안나를 성인이 돼서 만나고 이 우리 주인공이 연락처를 받잖아요. 하늘에 얇죠? 그 씬이 하늘에 있구나. 그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수성 사인펜으로 썼겠죠? 이게 쫙 퍼지죠. 그런 경우들 많잖아. 왜 살면서- 유성으로 안 쓸까? 정말 살면서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영화를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딱 지금 세 글자 얘기했던 것들. 뭘 쓰고 얄궂다. 근데 웬만하면 외울 텐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죠. 아이씨. 뭐 됐다. 그렇죠. 근데 그게 보통은 그러면 안 끝나잖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드라이브 하고 나도 막. 옛날에 전 그런 적 있다. 뉴욕으로 떠나면서 내 어떤 누군가가 네. 내 수첩 제일 뒤에 뉴욕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땐 갔는데 남자 데스페라도. 좋아했었잖아요. 데스페라도 할 때. 예. 근데 그때 내 여자친구가 그거를 딱 하고 그걸 찢어서 버린 거야. 내가 그날 밤에 가게에 있는 쓰레기통을 막 다 찢었는데 찢었어요? 너무 잘게 찢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걸 어떻게 알고 찢으셨어요? 걔가 가게 왔었거든. 자기 다음 달에 결혼해서 뉴욕에 그러니까 그 가는데 적어준 걸 보셨어요, 여자친구분이? 봤지. S. 그래서 잘게 찢으셨. 또 몰라요.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해코지를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냥 가차없이 걔 가자마자 와가지고 똑 찢어가더니 쫙쫙쫙 찢더라고. 그때 형이 좀 더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다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셨으면 돼요. 펜에 눌렸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였었거든. 저쪽 두꺼운 쪽으로. 안 되는 일이었네. 아무튼 뭐 한둘이었겠어 네가. 아니 한두 번이겠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네. 그 빗물 번지는. 빗물 보내기 때문에요? 와, 아무튼 미스터 노바디 정신없어요. 도대체 노바디 누군지 모르겠다. 라는 영화로 정리하겠습니다.